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집에는 가장 무기력한 순간, 오직 냉기와 침묵만이 남게 되는 상황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보살핌과 자식의 효도가 닿을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 혼자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한때 차갑게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김영자 씨입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전신마비가 된 남편을 홀로 돌보았습니다. 가장 고립되고 힘겨운 순간, 자녀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도 땅을 치며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냉정하고도 독한 결단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 며칠 만에 오랫동안 죽어있던 가족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친족 간의 정이 얇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존엄과 선택권을 되찾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입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젖은 소미불을 덮어 씌운 듯 무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조하지만 익숙한 그 소리는 지난 세월 제가 익숙해져 버린 일상처럼 투박하고 시끄럽지만 평온했습니다. 당신 뭐 먹고 싶어? 남편 박철수 씨가 샌드를 신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웃으며 말했죠. 배추랑 닭다리 좀 사와요. 저녁에 닭곰탕 끓여줄게.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파 사는 거 잊지 말고 저번에 당신이 국물 맛 밍밍하다고 한 게 파 안 넣어서 그런 거야. 그는 빙그레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왠지 모르게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 장면이 될 줄은요. 채 20분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빨리 문 열어봐. 이웃에 사는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박씨 양반이 골목 입구에서 쓰러졌어. 손발을 막 떨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구급차 불렀으니까 빨리 가봐. 그 순간 누군가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챙길 새도 없이 저는 최 여사를 따라 골목으로 내달렸습니다. 신발이 벗겨질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인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는 비틀려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빈 듯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미 그를 들것에 싣고 있었고 그가 들고 갔던 장바구니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빠져나온 양파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차도 옆 하수구 쪽으로 멈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응급실의 조명은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문을 바라보며 불필요한 그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은 엉망으로 뛰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거의 달려들다시피 그에게 매달려 상태를 물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우뇌에 대량 출혈이 있어 반신마비가 올 겁니다. 언어 기능도 손상되었고요. 의사의 말투는 덤덤했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캐스터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은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가가 떨리고 목구멍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흐릿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그저 미간을 한번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은 더 이상 열 수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이 남편을 돌보면서 가게 재료를 준비하고 장사를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안치며 첫 손님을 맞이하던 삶은 끝났습니다. 가게 불만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도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몸을 뒤집어주고 닦아주고 밥을 먹이고 대소변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시간의 간병, 끝도 없고 교대해줄 사람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평생을 함께 비바람을 견뎌온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추위는 병간호의 고단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에게서 가장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뵐게요. 둘째 아들 지훈이는 회식 중인지 배경에서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저도 지금 정신없이 바빠서요. 두 마디도 채 끝나기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막내딸 은지는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시죠? 유유 몸 잘 챙기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젊은 애들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어쩌겠어. 생활이 좀 안정되면 분명 돌아와서 우릴 챙길 거야. 그래도 전화라도 하는 게 어디야. 부모를 잊지는 않았잖아. 하지만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돌아올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의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간병의 길이 8년이라는 길고 외로운 터널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차가운 침묵이 날이 갈수록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 줄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 그리고 버티는 것. 매일 아침 5시 반,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몸을 뒤집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심해지니까요. 그 다음 팔다리를 마사지하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줍니다. 채소와 고기를 잘게 다져 넣은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입을 닦아주고 양치시키고 등을 두드려줍니다. 쉴 틈은 없습니다. 점심이 되기 전에는 침대 시트를 빨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줍니다. 여름에는 하루에 3번씩 옷을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근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간단한 재활 운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종종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끈기를 가지고 천천히 달래야만 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면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끊임없이 추측해야 했습니다. 틀리면 미간을 찌푸리는 남편을 보며 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삼켰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터에 참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싸우지만 승리자는 영원히 없는 전쟁 말입니다. 돈도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졌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한 팩에 2만 원이 넘는데 한 달이면 서너 팩을 씁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택시를 불러야 하고 병원비에 약값, 집에 들여놓은 의료용 침대와 이동식 리프트, 석션기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매일 먹는 영양제와 보충식도 저희의 얄팍한 저축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청구서는 꼬박꼬박 날아오고 통장의 숫자는 한 칸씩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침대맡에 앉아 한 손에는 가계부를, 한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앞으로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곤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면 손가락이 허공에 멈춘 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등줄기가 얼음물에 담긴 듯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아이들이 집에 온 횟수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해 추석, 저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을 하고 송편도 세 상자나 사고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조기도 한 마리 샀습니다. 혹시나 올해는 아이들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당일 아침 큰아들은 거래처와 급한 약속이 잡혔다고 전화했고 둘째는 회사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못 간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막내딸은 문자만 쌤 보냈습니다. 엄마, 날씨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탁을 바라보며 침대에 널브러진 남편에게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였습니다. 집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입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국물 맛 괜찮죠? 파는 것보다 진하잖아. 당신 젊었을 때 이 맛 제일 좋아했었는데.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이미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데 저 혼자 따뜻한 가족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 같아서요.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돈은 왔습니다. 생일에 20만 원, 추석에 선물 세트, 설날에 스팸 세트, 1년에 4번 포장만 번지르르 하고 온기는 없는 것들. 큰아들은 합리적인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제일 실속 있잖아요. 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사양하지 마시고요. 저는 입으로는 고맙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들어 옮기기 버거울 때 침대를 밀어줄 누군가의 손길이었고 명절날 혼자 국을 떠먹이는 적막함 대신 들려오는 사람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걷는 게 시원찮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저희 보고 내려오라는 말씀이세요? 저 진짜 뺄 시간 없어요. 요양보호사 부르시는 게 어때요? 비용은 제가 보탤게요. 그 말투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방어였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거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입을 열면 짐이 될까봐 발신자 이름에 뜬 저를 보고 그들이 인상을 찌푸릴까봐 한마디 더 하면 탐욕스러운 노인네 취급을 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보고 싶다. 그 모든 말을 삼키고 침묵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이웃집 최 여사네는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세 자녀가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이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반찬을 나눠주러 올 때마다 말하곤 했습니다. 영자 씨, 좀 밖에도 나오고 그래.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얼굴이 누렇게 떴잖아.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나갈 틈이 어디 있어. 나 혼자 버티고 있는 이 집. 내가 나가면 무너질 텐데. 밤이면 남편 침대 옆에 앉아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푹 꺼진 볼, 풀린 눈동자. 이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황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끝없는 기다림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존엄마저 와르르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란 희망도 버렸습니다. 이 8년은 마치 동이 트지 않는 긴 밤처럼 제 어깨를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겹쳐서 오는 법이죠. 그날 아침은 유독 춥고 축축했습니다. 잿빛 하늘은 덜 깬 노인의 눈처럼 흐릿하고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점심 준비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니 관절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저는 골목 앞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2개와 따뜻한 국물이나 사와서 때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몸을 돌려 눕히고 우유를 태워준 뒤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꺼풀만 살짝 떨릴 뿐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니 바닥에 얇게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 골목은 경사가 좀 가파른데 우산을 들고 조심조심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코너를 도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허리를 쇠몽둥이로 얻어맞은 듯한 격통이 꼬리뼈에서 척추를 타고 머리까지 치솟았습니다. 빗물이 우산을 타고 흘러내려 얼굴과 목을 적시는데 너무 추워서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최 여사가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부르면서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배달시키라고 했잖아. 이 빗길에 거길 왜 기어나가서 이 사다를 만들어. 그녀는 화를 내면서도 덜덜 떨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요추에 실금이 갔습니다. 당분간 허리 굽히는 건 절대 안 되고 무거운 거 들면 큰일 납니다.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처음 내뱉은 말은 약은 있나요? 도 심각한가요? 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누가 돌봐요? 의사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남편 걱정부터 하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세월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으니까요. 제가 짊어지지 않으면 이 집은 끝장이었으니까요. 병원 문을 나서 택시 뒷좌석에 앉았는데 속이 텅 빈 것처럼 허탈했습니다. 허리는 욱신거리고 숨 쉴 때마다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이나 울리고 나서야 그가 받았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경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의사가 요추에 금이 가서 사람을 들 수 없다고 했다는 사실만 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 중이라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급한 대로 간병인 써서 해결하세요. 제가 시간 날 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겠죠? 저는 휴대폰을 쥐고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100원. 저는 그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차가운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너무 능숙한 겁니다. 저라는 존재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 중 하나로 여기는 거죠.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이성적인 겁니다. 송금으로 동행을 대신하고 효율로 감정을 퉁치고 책임감으로 가족애를 때우는 것에 익숙해진 겁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허리가 아파 굽히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하게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간이 테이블을 남편 침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자꾸 침을 뱉어 턱바지와 침대 시트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한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겨우겨우 죽을 먹였습니다. 그러다 손이 미끄러져 죽그릇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뜨거운 죽이 남편의 이불과 옷, 심지어 얼굴에까지 튀었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소리를 내진 못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건을 가지러 허리를 숙이다가 찌릿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는 침대맡에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쏟아진 죽을 닦고 남편의 옷을 닦아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둑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묵묵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도관이 터진 것처럼 눈물방울이 죽 위로 마룻바닥으로 넘어져서 멍든 제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파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쳐서였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 하기 싫어서, 아무 일 없는 척 하기 싫어서,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짓을 더는 못하겠기에 운 겁니다. 그날 저녁은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컵라면 2개를 끓여 하나는 가위로 잘게 잘라 남편에게 먹이고 하나는 제가 의자에 앉아 먹었습니다.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까 온 입금 문자가 화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데 그 숫자를 보고 있어도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진심으로 내 손을 잡아줄 따뜻한 온기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날은 무더웠지만 집안은 냉동고처럼 고요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남편 옷을 갈아입히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최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 씨, 오늘 이렇게 더운데 밥은 무슨 밥이야? 내가 도시락 하나 더 사왔어. 식기 전에 먹어. 그녀는 익숙하게 들어와 식탁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안색이 말이 아니야. 살도 쏙 빠지고 이러다 큰일 나겠어.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익숙해졌어. 안 힘들 수가 없잖아. 자식 셋이나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와. 명절에 선물도 보내고 그냥 사람이 안 올 뿐이지. 최 여사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입만 살았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니까. 에휴, 나도 예전엔 비슷했어. 근데 내가 독하게 맘먹고 머리를 좀 썼더니 그제야 효도가 뭔지 알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그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이 집 말이야.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 나랑 남편 공동명의지.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어. 최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절대 미리 넘겨주지 마. 그리고 자식 이름으로 해준다고 해서 걔네가 효도할 거라고 착각하지도 마.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영감 가고 나서 나 혼자 살 때 자식 셋 다 거의 안 찾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유언장을 썼어. 나 돌보고 같이 시간 보내는 자식한테 내 목 다 준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면 국물도 없다고 못 박았지. 그녀가 씩 웃었습니다. 어떻게 됐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당번 정해서 손주까지 데리고 와. 아주 집이 시끌시끌해. 그 순간 멍 때리던 제 머릿속에서 종이댕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마련한 이 서울의 낡은 아파트. 재개발 이야기 때문에 시세가 10여 원은 좋게 넘습니다. 그리고 알뜰살뜰 모은 노후 자금 1억 8천만 원. 하지만 저는 이 돈을 한 번도 무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헌신하고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아이들이 저를 알아주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이 정말로 돌아온 적이 있었나요? 지난 8년, 저는 하인처럼 남편을 수발들고 집안일을 하고 공과금을 내며 이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명절에 용돈 좀 보내면 돌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가끔 전화 한 통 하면 효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제가 새벽마다 겪는 고통을 모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아야 하는 제 심정을 모릅니다. 무엇보다 엄마, 요즘 사는 건 좀 어때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보같이 살지 마. 내 살 길은 내가 마련해야 해. 사랑과 혈육의 정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제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으면 제 고생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 집 재산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 1억 8천만 원의 예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훗날 이 재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이들이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누어 가질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내 존엄과 노후는 그들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나. 안 돼. 더 이상 바보처럼 살 순 없어. 그들의 양심이 돌아오길 기다리다간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나를 위한 살 길을 찾아야 해.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소리도 남편의 앓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이 저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 내가 제대로 정리할게.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분증, 등기 권리증, 통장 사본, 몇 번이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저는 단순히 하소연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정을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와 최 여사는 시내의 한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최 여사가 굳이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면 마음 약해져. 내가 옆에 있어야 딴 생각 안 하지. 12층 변호사 사무실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은발에 노련해 보이는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사정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김 여사님,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이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노년은 사랑만으로 안 되고 약간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변호사는 자산 구조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30년 넘게 산 이 아파트. 처음 살 땐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12억을 호가합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이니 제 명의의 지분 절반에 대해 유언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먼저 갈 경우 제 지분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병에 참여한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만약 수년간 방치하거나 연락을 끊은 사실이 증명되면 상속 자격은 박탈되며 그 몫은 나머지 형제에게 가거나 기부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상속권 박탈 조항 명확히 넣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도 해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죠. 다음은 예금 1억 8천만 원. 저는 4등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등분이요?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세 몫은 아이들에게, 나머지 한 몫은 지역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할 겁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 애들 사정이고 내 마음 편한 게 우선입니다. 1시간 넘게 걸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서명과 날인을 한 뒤 유언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제 손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나 김영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자식들에게 보온을 바라는 것도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모든 것을 명확히 정리하여 훗날 후회도 다툼도 없게 하려는 것이다. 녹화를 마치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닙니다. 여사님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그으신 겁니다. 저는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날이 개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결정, 나중에 분명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저는 손에 든 유언장 사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알려줄 차례입니다.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챙긴 뒤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늘 읽음 표시만 뜨고 대답은 없는 그곳.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입력했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언 공증 마치고 왔다. 우리 집 아파트 시세 12억 원. 내 지분은 너희 셋에게 나눠줄 생각이다. 그리고 아빠랑 모은 돈 1억 8천만 원. 아빠 병원비 제하고 남은 돈은 4등분해서 한 몫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누가 집에 안 오는지, 누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지 다 지켜볼 거다. 내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오늘부터 누가 자주 오고 누가 곁을 지키는지 엄마는 다 기억할 거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문서다. 감정을 뺀 사실과 조건만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날아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록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바로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제 마음이 민망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할 말을 다 했고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더 이상 애걸복걸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한 것이니까요. 3시간이 거의 다 지났을 무렵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정말 유언장 쓰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톡 봤지?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저 오늘 오후에 이 취소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KTX 타고 내려갈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사갈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됐다. 그냥 와라. 전화를 끊고 10분도 안 돼서 둘째 지훈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본사 발령 신청했어요. 승인 나면 주말마다 집에 가서 아버지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무심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8년의 침묵을 깬 것은 고작 몇 줄의 글자와 그 뒤에 숨겨진 유산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막내딸 은지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것까지 준비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나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일이 너무 바빠서 흡 휴가 냈어. 당분간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있을게. 응?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기차표는 끊었니? 지금 예매할 거야. 꿈에서나 그리던 아이들의 얼굴이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 앉았는데 기쁨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 그들의 반응에 당황과 걱정, 그리고 계산 속이 섞여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온다면
집에 사람 온기가 돈다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숨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때로는 그리움이 아니라 압박이 사람을 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가 유산 때문이라 해도 그것이 돌아오는 시작이라면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저는 문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큰아들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죄 지은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가 사온 것들은 내복, 홍삼, 영양제 등 꽤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침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큰아들 왔어요. 그러고는 물티슈를 꺼내 아버지의 손을 닦고 물을 떠서 한 숟가락씩 먹였습니다. 텅 비어있던 남편의 눈동자가 그 순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8년 동안 혼자 했던 일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이웃도 아닌 내 큰아들이 내 짐을 나눠지고 있는 모습. 점심은 간단히 차렸습니다. 닭곰탕에 두부조림, 호박잎쌈. 아들은 부지런히 국을 나르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엄마, 국물이 진짜 진하네요. 어떻게 끓이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이라 푹 고왔다. 저는 국을 한 국자 더 떠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국을 들이켰습니다. 오후에는 둘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 자취방 정리하고 당분간 내려와 있으려고요.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맡기세요. 그는 오자마자 베란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휠체어를 닦았습니다. 밥부다를 입에 달고 살던 그 아들이 말입니다. 저녁에는 막내딸도 도착했습니다. 직접 담근 생강청과 화장품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마시면 몸 따뜻해진대. 엄마, 요즘 관절 안 좋다며. 그녀는 소파 쿠션 커버를 갈아 끼우며 제잘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맘 먹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갈비찜, 브로콜리 무침, 잡채, 도미조림, 아껴뒀던 당금주도 꺼냈습니다. 우리 5식구, 아니 휠체어에 앉은 남편까지 5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전보다 또렷해 보였습니다. 딸이 농담을 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격려이 아니라 분명 미소였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웃지 않았습니다. 이 화목함의 이유가 순수한 효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잃게 됩니다. 이 웃음 속에는 불안과 아부, 보상 심리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의 진심도 섞여 있겠지요. 큰아들은 말하면서 계속 제 눈치를 살폈고 막내딸은 밥을 퍼주며 엄마 허리는 좀 어때? 라고 작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유산의 4분의 1을 기부해 버릴까봐 유언장에 상속 박탈 조항이 발동될까봐 겁내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식 노릇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굳이 들추지 않고 굳이 감동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이 밥 한 끼를 편안하게 먹고 싶을 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변호사님이 쓴 그 유언장 확정된 거야? 아니, 내 말은 그 기부한다는 거 꼭 해야 하나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엄마랑 아빠 잘 모시면 굳이 기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엄마가 잘 지내는지 보다
돈이 셀까봐 걱정하는 마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 기억하고 있다. 나중 일은 나중에 보자. 딸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돌아왔으니까 엄마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있잖아. 저는 딸의 눈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안다. 그리고 다시 수건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이 넌지시 유언장 사본 어디 뒀냐 내가 보관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딱 잘라 말했었죠. 둘째가 휠체어를 밀며 조건이 뭐 중요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라고 너스레를 떨었을 때 그 속에 숨겨진 제발 재산 좀 다 주세요 라는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해서 가슴을 쳤을 겁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계산하냐고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조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혈연이 사랑을 보장하지 않고 부모의 희생이 효도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긋고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건 실망뿐입니다. 저는 그들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기대어 책임을 구걸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침묵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대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겁니다. 이 집과 이 돈은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모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누가 진심으로 곁을 지키는지 내가 다 기억할 거야. 그때 가서 기부할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아.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은 고요했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판을 짠 사람, 규칙을 만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처럼 매일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반찬을 채워놓고 갔고 둘째는 틈틈이 와서 아버지를 씻겼습니다. 막내딸은 저를 데리고 마트도 가고 쇼핑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100% 순수한 사랑은 아니란 걸 압니다. 일종의 의무 방어전이나 투자 관리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방문을, 그들의 노동을, 그들의 시간을 기꺼이 받습니다. 저 또한 그들에게 줄 것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감정의 거래일지 모르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도 심고 꽃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생명을 키우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온라인 스토어를 하나 열어볼까 공부 중입니다. 제가 직접 든 수세미나 말린 나물 같은 걸 팔아보는 거죠. 남편과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시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은 우리를 위해 쓰자. 남편은 말은 못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울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제 삶을 삽니다. 고독은 슬픈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자 씨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헌신적인 어머니에서 냉철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그녀의 변화. 이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강요받고 있지는 않나요?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과연 자식일까요?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는 현실적인 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영자 씨의 지혜로운 선택에 대한 의견도 좋고 여러분이 겪은 비슷한 고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